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면 엄청 기분 좋죠? 예,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조정 지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 비조정 지역에서는 6억 이상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구입할 때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언제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는요, 굉장히 주의할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 제대로 작성 안 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게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에 따른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좀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대여를 받는 방법, 또 대출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세무조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성 방법,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따른 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먼저 이제 누가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구입을 하신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외국인들 다 해야 되고요. 거래 신고는 우리 중개사 분들한테 대행을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냐, 요거가 중요하죠.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잘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벌칙 규정을 보면은 부당하게 신고를 제대로 잘 안 한 경우에 시행령에 따른 위반해서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500만 원 이런 과태료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요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두 번째는 타인 자금을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합계가 우리 준비하는 금액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또 조사 대상 범위 금액하고 좀 다릅니다. 최근에 아주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하신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분양가액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옵션하고 취득세까지 하면은 총 준비해야 할 금액이 한 25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분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부분은요, 분양가액, 옵션 이 정도 금액만 자금 조달 계획서의 계약서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되지만, 세무조사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조사 과정 중에서는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취득세까지 같이 준비를 해서 조사를 대응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취득세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여 금액이 좀 달라진다거나 대여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기관 예금액은 굉장히 우리가 예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급여가 얼마였고 제가 연봉이 얼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급여는 많이 받고 연봉은 높을지 몰라도 생활비로 쓰시는 경우도 많고 카드 사용에 대한 그런 소비 습관도 개인별로 가정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이 여쭤봐요. 보험 해지한 거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연끌해서 좀 사야 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한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험 해지를 가정을 해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회사에다 요청하셔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내역을 좀 받으셔가지고 자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 금액에 대해서 부모님 대여 금액도 여기다 쓰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금액만
부분에서만 여기에 쓰는 거고요. 부모님 대여는 차입금, 타인자금 부분에서 쓰는 란이 있습니다. 부모님 대여는요, 사실 금액이 크다면 좋지가 않아요. 대여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후관리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기자금 작성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내용은 현금, 그 밖의 자금 용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현금이 높으면 뭐죠? 왜 현금이 있을까? 그죠? 이게 어디서 났을까? 부모님한테 받은 걸까?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약간 누락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이 실사 현금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지 않도록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기자금 작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쓸 것인지를 상당 과정 중에 조금 가이드를 드리기는 해요. 자, 그리고 타인자금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먼저 8번에 금융기관 대출을 쓰도록 돼 있죠. 거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을 구분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쓰도록 돼 있는데요. 이 차입금에서 쓰는 임대보증금은 내가 기존에 있던 전세자금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집을 샀는데 그걸로 타인 보증금으로 하는 금액을 맞춰서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보증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보증금액은 전세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차라리 전세자금을 받아서 다시 우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낫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대출을 다 못 맞춰가지고 다른 분이 우리 그 임대보증금을 쓸 때 그때 타인의 잔금을 맞추기 위한 그런 보증금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이게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말하는 건데요. 부부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요 정말 또 다른 세무조사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이나 대여는 사후관리 조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국세청에 그 지금 현재 예금 이자율 로 보면은 4.6%로 나누면 한 2억 1,700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억 이하를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출이나 대여 관리를 특수관계자 간에 하는데, 그것도 자금 상환에 대한 증빙을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좀 크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 신고는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후관리 조사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도 상환은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부채 상환 완료까지, 예전에는 이게 한 몇 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사무처리 규정이 돼 있었다면 최근에 개정으로 매년 사후관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대여 금액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줄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은 그 금액들을 나눠서 증여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공동명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두부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죠? 각각 작성이 돼야 되고, 공동명의가 왜 좋냐면 나중에 양도할 때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종합부동산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과세대상별로 9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아파트가 2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한 15억, 16억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1인당 9억 원씩 공제를 해주면 20억짜리 아파트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죠? 50%씩 하면. 근데 단독명의로 하게 되면 12억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2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12억이 초과되는 공시가액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게 관계가 없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는 방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내 6억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셔서 어느 비율로 하는 거가 좋을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5대5가 대부분 좋아서 5대5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 아파트 경우에는요 6억을 다 쓰더라도 20억이 넘어가면 30% 정도면 6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하면은 위험합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지 않는 그런 비율의 범위, 최대한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의 범위를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서류 갖추는 방법들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참고로 해서 보시고 특별히 중요한 게 여러분 현금 등 기타 금액이 많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거 사실 실제 세무조사 할 때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증빙 서류를 잘 갖추시길 바라고 특히 차인자금 쪽에서는 개인적인 차입금, 금전 차용으로 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미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 예정한 자금 조달 계획 작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금액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금액도 있고 또 우리 채무도 은행에서 얼마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금융기관 갔다 와 보니까 이게 채무가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랬지만 미리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 세무조사를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무조사 안 나오는 게 절세고 또 과태료나 벌칙 규정도 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는 꼭 상담하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